네, 오늘은 1시간 동안 마을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을 공동체를 만나다인데요. 올 한 해는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지금은 더 극심해졌습니다. 하루에 600명씩 확진자가 나오고 있죠.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하루에 10,000명 가까운 그런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도 코로나 단계를 2.5단계로 격상을 시켰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백신이 보급이 돼서 코로나19가 해결이 되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분들, 이웃분들, 그리고 단체에 계시는 여러분들 만나서 마을 공동체 활동을 활발하게 펼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부터 드리면요. 저는 용산 시민연대 용산 희망나눔센터 대표를 맡고 있는 배훈입니다. 용산에서는 20년 가까이 공동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공동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공동체를 색깔로 비유하면 어떤 색깔이 떠오르세요? 빨주노초, 파란보 등등 해서. 네, 저는 따뜻한 색, 노란색 색깔이 떠오릅니다. 자,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공동체를 머릿속에 형상화할 때 어떤 모습이 그려지실까요?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손을 맞잡고 있는 부분, 여럿이 모여있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공동체는 여럿이 함께 손을 맞잡고 따뜻한 색깔을 기억나게 합니다. 공동체의 어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어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이 생겨난 근원입니다. 자, 공동체, 한글로는 당연히 공동체죠. 한자로는 한 가지 공, 한 가지 동, 몸체자를 씁니다. 마치 하나의 몸처럼 존재한다는 것이죠. 영어로는 커뮤니티를 씁니다. 자, 커뮤니티는 라틴어 코뮤니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코뮤니스는 함께라는 의미의 콤, 서로 봉사한다는 미니스가 결합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커뮤니티는 함께 서로에게 봉사한다는 것이며 선물을 주고받는다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서로에게 어떤 선물을 주는 걸까요? 서로에게 무엇을 해결하고 나누는 어떤 봉사를 하는 걸까요? 자, 인간은 누구에게나 이해가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욕구가 있습니다. 이 이해와 욕구를 해결해 주는 곳이 바로 공동체라는 겁니다. 같은 이해와 욕구를 가지고 환경을 공유하는 사회 집단, 같은 이해와 욕구로 모이고 서로에게 봉사하며 그것을 실현해 가는 집단이 공동체입니다. 좀 더 풀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인간은 이해와 욕구를 가진 동물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이해란 이익과 손해를 아울러 이르는 말입니다. 욕구란 무엇을 얻거나 무슨 일을 하고자 바라는 일입니다. 욕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은 공동체를 구성하고 공동체를 발전시킵니다. 그러니까 다 아실 필요는 없는데요. 지식을 좀 더 넓힌다라는 의미에서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매슬로우는 인본주의 심리학자인데요. 매슬로우는 인간 행동의 동기를 욕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욕구 체계를 제시했는데요.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가 크게 5단계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단계는 생리적 욕구, 2단계는 안전의 욕구, 3단계는 소속과 애정의 욕구, 4단계는 자아 존중의 욕구,
5단계는 자아실현의 욕구라고 욕구를 단계를 설정했습니다. 욕구 단계 이론이 있는데요. 낮은 단계의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어야 높은 단계의 욕구를 의식하거나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전 세계에서 최고의 복지 강국으로 이야기하는 노르웨이가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무상의료, 무상교육, 그리고 전체 주택에서도 공공주택이 절반 혹은 3분의 1 이상 이렇게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다르게 집 걱정 전혀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노르웨이 국민들은 이런 대화와 생각을 평상시에 한다고 합니다. 진짜 평등이란 게 뭘까? 그리고 진정한 자유는 어떻게 실현되는 걸까? 이런 가치 중심의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우리는 어떤 고민을 많이 하죠? 요즘 부동산과 주식이 크게 올랐습니다. 끊임없이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부동산과 주식을 사서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왜 나는 항상 가난할까? 경제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페미니즘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 되게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이국인 혹은 난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의 경제적인 이익을 뺏어가는 사람이라고 낙인 찍습니다. 그런 지점에서 계층에 대한 혐오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즉, 내 배가 고프고 가난한데 나의 자아 실현을 위한 사회활동 이런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위 단계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상위 단계의 욕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게 바로 매슬로우 욕구의 이론입니다. 각각의 욕구를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는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생리적인 욕구는 모든 욕구 중에 가장 강력한 욕구죠. 음식, 물, 성욕, 산소, 배설 등 생존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명백한 욕구입니다. 이들 욕구의 충족은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이죠.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다른 욕구가 충족되어지기 전에 우선적으로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2단계는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생리적인 욕구가 만족되면 안전의 욕구가 생겨나는데요. 안전의 욕구에는 신체적 안전, 그리고 심리적 안정 모두 다 포함됩니다. 3단계는 소속과 애정에 대한 욕구입니다. 생리적 욕구와 안전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면 동반자와 가족에 대한 욕구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들과 어울리고 애정을 나누고 싶어하는 소속과 애정의 욕구가 생겨납니다. 친구와 애인, 배우자, 자녀 등이 필요해지고 이웃이나 직장 등에서도 소속되고 싶어하는 것이 이에 해당되는 겁니다. 4단계는 자기 존중에 대한 욕구입니다.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고 싶어하는 욕구인데요. 매슬로우는 자기 존중의 욕구를 두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타인에 의한 자존감,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자신에 의한 존중감입니다. 5단계는 자기 실현의 욕구입니다. 지금까지 4가지 욕구가 충분히 만족되면 자기 실현에 대한 욕구가 등장을 합니다. 이런 욕구의 결과는 끊임없이 창조하고 학습하는 일에 정성을 쏟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능력의 최대한의 개발, 그리고 사용, 인간의 모든 소질과 재능의 발휘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가 항상 맞지는 않습니다. 생존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더라도 더 높은 수준의 욕구를 실현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실현시키려고 했던 사람들, 그리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다 목숨을 잃은 수많은 독립투사 같은 분들은 이런 경우에 비켜나가는 얘기죠. 그리고 동일 욕구가 모든 개인들에게 반드시 동일한 반응을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의 욕구가 아니고 2, 3가지 복합적 욕구에 의해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단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 관련해서는 이렇게 적용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지역에서 하고 싶어하는 공동체 운동, 그리고 이 공동체 운동이 함께 하자고 제안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나하고 함께 나눔 공동체를 만들어 보자라고 이야기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하는 거예요. 근데 매슬로우 욕구 이론을 가지고 잘 살펴보고 그 사람 삶에 들어가 봤더니 그 분은 생리적 욕구와 안전에 대한 욕구가 해결되지 않은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러한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공동체 운동은 1단계와 2단계를 만족시키는 생리적 욕구에 기반한 안전의 욕구에 기반한 공동체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용산에서 가장 힘들게 살아가는 동자동, 쪽방촌에 공동체가 있습니다. 쪽방촌 주민들이 함께 공동체를 확산하고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쪽방촌에 사시는 분들은 하루하루 생계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어서 그런 공동체하고 잘 어울리지 않고 그런 공동체 운동을 하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드실 텐데요. 앞서 이야기 드렸듯이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공동체 운동을 통해서 더 높은 단계의 공동체 운동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동자동 사랑방에는 쪽방촌 주민들을 위한 공동체 은행인 사랑방 마을 공제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쪽방촌 주민들이 오셔서 식사를 하고 여러 가지 기부한 물품을 또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동자동 사랑방 식도락도 있습니다. 인간의 욕구는 공동체의 생성, 변화,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용산 사례를 통해서 주민의 욕구가 어떻게 실현되고 그 욕구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 얼굴 있는 밥상 모임이라고 하는 공동체 모임이 시작됩니다. 이 모임의 취지는 안전한 먹거리를 같이 모여서 음식도 해먹고 관계도 깊게 나누자라고 하는 모임이었습니다. 그렇게 수차례 모임을 하면서 어쩌면 우리가 스스로 농사를 져서 일부의 농산물을 우리가 먹거리에 사용할 수는 있지 않을까? 자급자족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려면 용산에서 텃밭을 만들어서 농사를 짓는 게 어떨까? 이런 모임으로 또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구청에 알아봤지만 용산은 너무나 이제 비싼 곳이고 또 서울에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텃밭을 할 만한 장소가 없다, 공터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장소를 찾다가 드디어 텃밭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무상으로 빌려주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분은 평소에 친분이 있던 분이기는 했는데요. 원래는 이 공터를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려고 했다가 좀 세금이 많이 나오시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면 세금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서 1년 동안은 무상으로 사용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이 부지의 위치는 용산 꿈나무 종합타운 맞은편 원효로 2가 정도에 위치해 있겠네요. 그 공간이었습니다. 땅을 얻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또 이제 흙을 어떻게 얻을까 라고 하는 고민을 하면서 흙은행이라는 데를 소개받게 됩니다. 이 흙은행은 흙을 무상으로 또 이제 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수십 톤의 흙을 트럭이 와서 날라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흙을 이제 텃밭으로 만드는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워낙 이제 많은 흙이기 때문에 이틀이 지나도 별로 진척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제가 저희 용산시민연대 회원 중에 포크레인을 모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을 이제 여차저차 사정을 이야기해서 그분이 무상으로 오셔가지고 포크레인으로 불과 이제 1시간 만에 텃밭을 평평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텃밭에 각종 모종을 심고 그리고 이 텃밭을 용산 가족 텃밭 1호라고 했습니다. 가족 텃밭 2호를 만들고 3호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주말이면
아이들이 와서 생태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고 직접 땅을 일구고 또 텃밭에 심어 놓은 상추며 뭐 이런 생명체를 본인이 직접 만지고 또 채취해서 먹어보는 그런 어떤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용산 먹거리 밥상 모임으로 시작했지만 더 발전시켜서 용산 도시농업공원 추진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구의회에다가 용산 도시농업공원 지원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역에서 행사도 많이 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상자 텃밭을 분양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용산 도시농업공원 추진을 하면서 그때 용산구청에서 공모를 하는 마을 기업이라고 하는 공모 사업이 있었어요. 거기에 도시농부 가게 물고라고 하는 어떤 내용을 적어서 도시농부 가게가 만들어져서 이 가게에서 모종도 팔고 그리고 어떤 농기구도 파는 그런 도시농부 가게를 운영해 보겠다. 그리고 강사단을 교육시켜서 그런 강사단이 직접 이제 학교나 유치원에 생태 수업을 다니는 그런 일자리 창출도 해 보겠다라고 해서 공모 사업을 냈고요. 그게 선정이 돼서 1차 연도에 5천만 원 지원해주고 2차 연도에 3천만 원 지원해주는 그런 어떤 사업적인 예산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또 안에서 내부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더 많은 지역 주민이 모여서 참여를 하게 됐고 그 지역 주민의 어떤 욕구, 이해를 같이 토론하다 보니까 그 주민들은 대개는 이제 학부모들이 많았고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싶은데 용산에서는 그런 곳이 없다. 그래서 도시농부 가게 물고도 하지만 생협,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생협을 같이 함께 만들어 보면 어떠냐. 그리고 도농 간의 어떤 관계도 맺어나가고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더 많은 주민분들이 뭐 10,000원, 100,000원 그런 출자금을 냈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이제 조합원이 되면서 2012년에 용산 생협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용산 생협 2호 매장을 또 냈다고 하고요. 2017년에 조합원 수가 1,500명이니까 지금은 2,000명이 훨씬 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안전한 먹거리를 먹자라고 하는 욕구에서 시작된 밥상 모임이 점차 발전을 해서 용산 도시농업공원 추진이 그리고 텃밭을 만들기도 하고 결과적으로는 용산에 용산 생협이라고 하는 아주 단단하고 주민에게 꼭 필요한 공동체를 만든 마을 공동체의 본성은 스스로 하는 주체성, 더 많은 사람들하고 공동체를 확대해가는 공동체성, 그리고 지역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 발전시키는 변혁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공동체에 대한 정의는 지역 주민이 주체성, 공동체성, 변혁성의 세 가지 본성으로 지역을 변화 발전시키는 것이 바로 마을 공동체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용산에도 자랑할 만한 공동체 운동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용산 화상경마 도박장을 막아낸 공동체 운동인데요.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학교 앞 경마장으로 주민들의 반발이 컸던 용산 화상경마장이 결국 폐쇄됩니다. 주민들이 노숙 농성을 시작한 지 1314일 만입니다. 노유진 기자입니다. 한국마사회와 용산 화상경마장 추방대책위가 협약을 체결합니다. 용산 화상경마장을 올해 말까지 폐쇄하고 건물을 매각한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2013년 성심여자 중고등학교에서 약 215m 떨어진 곳에 화상경마장이 들어선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 주민 반발이 시작됐습니다. 아이들이 오가는 길목에서 경마 조각생이 뿜어내는 죽음의 기운이 덮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사, 학부모, 주민이 싸움을 시작하였습니다. 반대 집회와 노숙 농성이 이어지자 국민권익위원회가 2014년 화상경마장 이전
혹은 철회를 권고했고 서울시의회와 용산구의회도 반대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마사회는 현행법상 학교에서 200m만 떨어지면 된다며 2015년 화상경마장 개장을 강행했습니다. 주민들이 감사 청구와 형사고발, 서명운동을 벌이며 강하게 맞섰고 결국 마사회도 백기를 들었습니다. 노숙농성이 시작된 지 1314일 만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장애 발배소를 좀 더 혁신을 해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민들은 이번 용산 화상경마장 폐쇄를 계기로 화상 경륜과 경정을 포함한 전국 70여 개 화상 도박장에 대한 개혁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SBS 노유진입니다. 원래 용산 화상경마장이 용산역 부근에 있었는데요. 박장규라고 하는 전 용산구청장이 그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마사회하고 서로 짝짝꿍하면서 주민들을 속여 성심여중고 주변으로 마사회를 이전한 게 그 잘못된 시작입니다. 용산 화상경마 도박장은 전국 최대 규모의 경마 도박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마 도박장이 들어서면 주변에 하나둘씩 유흥업소가 생깁니다. 특히 경마 도박장이 들어선 자리가 아이들 통학로여서 아이들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경마 도박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돈을 잃고 나면 그 주변에서 술을 먹기도 하고 노상방뇨를 하기도 하는 등 그런 좀 이제 위험성이 커지는데요. 그래서 지역 시민사회단체, 학부모, 지역 주민, 성심여고 선생님이 똘똘 뭉쳐서 앞장선 것이었죠. 바로 아이들의 교육권을 지켜내기 위한 이해와 욕구에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사람은 누구나 이해와 욕구가 있고 그 욕구에 기반해서 공동체 운동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경마도박장 싸움은 아이들의 교육권을 지켜내기 위한 욕구에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5년 동안 싸움을 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1440일 동안 노숙농성을 했던 거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은 지역 주민, 학부모, 학생 모두가 주체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마을 공동체 운동의 본성 중 첫 번째, 주체성입니다. 하지만 싸움이 길어지면서 어려움도 숱하게 발생했습니다. 함께 했던 분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싸웠는데도 뭐가 안 되네? 라고 하면서 숫자가 줄어들기도 했고요. 또 마사회 측에서 지역 상인들과 복지관 등의 기부금을 주면서 우리 마사회가 들어서야지 지역 경제가 발전한다. 이런 논리를 하면서 대책위와의 갈등을 조장하기도 했습니다. 대략 싸움이 한 2년 정도 경과되고 나서 교장 수녀님이 만나자고 해서 청해서 갔는데요. 여러모로 이런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을 더 불러 모으고 이 싸움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학교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좀 기획을 해달라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기획을 했던 게 성심여고에서 진행한 원효로 마을 학교, 원효로 마을 축제였었는데요. 마을 학교는 소모임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마을 학교에서는 연극, 비누 만들기, 캘리그라피처럼 생활 취미 모임을 기반으로 해서 모임이 만들어지고 또 강의를 했었는데 약간 특이한 거는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 처음에 모일 때 이거는 이제 마사의 싸움 때문에 시작한 거다라고 하는 취지를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 학교에 참여했던 분들이 지역 주민도 계시고 또 싸움에 함께 했던 학부모, 선생님들도 계셔서 그런 분들이 좀 이제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고 함께 끈끈하게 공동체를 구성해 가는 그런 어울리는 자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소모임들이 나중에 자기의 역할을 하면서 비누 만들기 모임은 또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한테 비누를 나눠주기도 하고 또 이 소모임에 참여했던 분들이 마사의 싸움에 와서 피켓 시위를 하는 등 그런 좀 이제 공동체를 확대해 나갔습니다. 원효로 마을 축제에서는
벼룩시장, 장기자랑 뽐내기 대회, 또 지역 단체들이 부스를 만들어서 참여했던 행사고요. 10월 말 11월 초에 진행됐던 행사인데요. 600명 이상의 주민이 첫 번째 했던 그 원효로 마을 축제에서 600명 이상의 주민이 마을 축제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하지는 못했지만 매해마다 10월 달이 되면 주민분들이 잊지 않고 연락을 해주세요. 올해는 원효로 마을 축제를 언제 하냐, 벼룩시장에 물건을 쌓아놨는데 어떻게 하냐 라고 하시고요. 또 장기자랑 뽐내기 대회 때마다 참여하는, 정말 이제 지역에서 내노라 하는, 노래를 잘하는 그런 아이들, 또 이제 어른이 같이 참여해서 한데 어울립니다. 원효로 마을 축제는 지금도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용산 화상경마장 싸움으로 평상시에 만날 수 없는 지역 주민을 만나고, 또 성심여고에서 다양한 모임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 경마장 싸움이 그런 또 기회를 제공해 준 거였는데요. 마을 공동체 본성 중 두 번째 공동체성입니다. 이 대책이 활동을 하면서 더 많은 지역 주민을 사귀게 되고, 그런 지역 주민과 함께 공동체 저변을 만들어 갔던 바로 마을 공동체 본성 두 번째 공동체성입니다. 용산 화상경마장 싸움은 끝났습니다. 지금 용산 화상경마장 공간은 현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농어촌 대학생 기숙사로 다시 탄생했습니다. 대책위는 해체됐지만 그 대책에 몸담았던 분들이 성심여고 매점 협동조합을 함께 만들고 또 참여하고, 또 그 천막 농성했을 때 천막을 만들었던 분이 그 대책위에 참여했던 분들과 함께 더불어 건축 협동조합을 만드는 등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을 변화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 본성 중 세 번째 본성, 지역 변형성. 바로 이 대책위 싸움에서도 이 마을 공동체 세 가지 본성인 주체성, 공동체성, 지역 변형성이 모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을 공동체 운동을 시작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공동체 운동을 위해서 필요한 재원도 있을 거고요. 다행히 서울시에서는 이런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지원 사업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우선은 서울시 마을 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어떤 공동체들이 더 꽃피우고 있는지 먼저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급격한 도시화와 경제 성장. 조금 더 빨리, 더 높이 가려는 조바심 안에서 우리의 공동체는 사라지고 건물들이 솟아오르는 만큼 사람들 사이의 벽도 높아졌습니다. 개인화와 양극화는 고립과 고독, 불신과 소외, 차별과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육아 문제와 일자리 문제, 청년 문제, 고령화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의 영향으로 공동체 의식도 흔들리고 있죠. 내가 느끼는 문제가 나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제, 나아가 사회의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웃과 함께 마을 공동체를 복원하며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 안에서 주민은 마을과 사회 문제의 원인을 자발적으로 찾고 스스로 해결해 나갑니다. 행정은 주민들의 지속적인 마을 활동을 돕기 위해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죠. 주민과 행정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때 서울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은 관이 아닌 주민이 주도하는 서울을 만들자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모이는 자조 모임에서 새로운 주민공동체를 출현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이 공동체를 통해서 성장하면서 지역에 있는 다양한 주거, 복지, 환경, 교육 등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바로 서울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런 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에 도움을 주는 조력자는 누굴지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민과 관의 형식을 두 가지를 모두 갖고 있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가 첫 번째 조력자입니다. 두 번째는 서울시, 그리고 용산구. 여기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용산에서 활동하시거나 거주를 하실 거기 때문에 용산구 자치행정과에 들어가 보시면 해당 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한 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용산구 마을자치센터가 있는데요.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셔도 마찬가지로 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서울시 마을 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한번 검색해 보시겠어요? 그러면 서울시 마을 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의 다양한 정보를 살펴보실 수 있는데요. 지원 사업은 주민 스스로 계획을 수립, 제안하고 직접 실행하는 주민 주도 사업이고요. 서울시 마을 공동체 종합지원 사업은, 활성화 지원 사업은 주민 3인 이상이며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민의 준비 정도에 따라서 주민 모임에 지원되는 금액,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달라집니다. 최초에 주민 3인이 모여서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해보겠다라고 하면 그 단계는 씨앗기라고 명칭할 수 있고요. 이 씨앗기는 모임 형성을 지원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웃 만들기 사업인데요. 지원되는 금액은 대략해서 한 1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사나 취미 등 관심이 있는 주제로 주변 이웃과 모임을 구성하는 시기입니다. 이 씨앗기 사업을 경험하고 나면 좀 더 높은 단계의 마을 지원 사업에 도전을 할 수 있고 또 그런 공동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새싹기라고 하는데요. 주민 필요와 생활 문제를 해소합니다. 그리고 마을 사회를 본격화하고 상설화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새싹기에서는 마을 공동체 실행 및 활동을 지원하고 골목 가꾸기, 골목 만들기, 공간 지원 사업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그래서 골목 만들기, 공동체 공간 만들기, 공동 육아 등입니다. 이 새싹기를 또 경과하면 성장기 사업에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성장기 사업은 구 전체를 포괄하는 사업일 수도 있고 자기 단체를 넘어서서 다른 공동체와 연계해서 사업을 같이 해나가는 시기의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를 보다 활성화시키기도 하고 동네 마을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마을의 씨앗과 새싹이 모여서 종합적인 동네 계획, 자치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 찻동 마을 계획, 로컬랩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시 마을 공동체 사업의 지원 절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마을 공동체 사업은 일부의 전문가들이 아닌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때문에 기존의 시정사업에 참여 경험이 없는 주민분들도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지원 절차를 만들었는데요. 그러니까 3인 이상이면 씨앗기 사업에 누구나 다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하게는 공모사업이 너무 이제 작성하는 페이지가 많아서 작성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서울시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은 그 절차 서류가 좀 더 단순하고요. 그리고 서류를 처음 써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상담, 컨설팅을 가능하게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업 공고가 나면
마을 상담과 사전 컨설팅을 요청하시면 받을 수가 있는데요. 서울시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용산구 사업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주시는 주체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컨설팅을 마치면 제안서를 직접 작성해서 심사하고 선정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은 사업에 따라서 심사를 그 사업에 참여한 주민이 직접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정이 되면 그 해당 사업에 맞는 보조금이 교부가 되고요. 그 사업을 실행하고 나서 결과 보고와 평가를 하게 됩니다. 서울시 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은 크게는 서울시 지원 사업과 그리고 자치구, 용산구 지원 사업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업의 종류는 에너지 자립 마을 조성 사업, 마을 미디어 활성화 지원 사업,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로컬랩 사업 추진, 동단위 계획형, 시민 참여 예산, 마을 활력소 조성 지원, 육아 공동체 지원 사업, 마을 예술 창작소 지원 사업, 그리고 제가 앞서 그 용산 도시농업공원 추진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마찬가지로 그 마을기업 육성 사업이 있습니다. 몇 가지 사업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먼저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사업은 용산에서 용산 FM이라고 하는 지역 방송이 있습니다. 이런 마을 방송처럼 시민이 미디어 활용 역량 강화와 마을 미디어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라디오, 영상, 잡지, 마을 신문 등 마을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 유통, 교육하는 데 활동단체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요. 육아 공동체 지원 사업은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육아 공동체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영유아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지역 돌봄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돌봄 아동 5명 이상 공동체는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돌봄 아동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이 되는데요. 5명에서 10명이면 350만 원, 11명에서 15명이면 450만 원, 이렇게 인원수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용산구 지원사업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거는 작년에 자치행정과에서 공고가 난 실질적으로 이제 실행한 사업인데요. 용산구는 이웃 만들기 지원 사업, 이거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시학기에 이제 지원 가능한 사업입니다. 우리 만들기 지원 사업, 활동 지원 사업, 그리고 동주민 참여 사업, 공간 지원 사업, 골목 만들기 사업, 이렇게 있는데요. 맨 아래 이제 사업의 성격, 규모, 신청 건수 등 제한 사업 내용에 따라서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적격 사업이 없을 시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각각의 어떤 시작기, 새싹기에 따라서 지원하는 사업이 달라지는 거고요. 맨 오른쪽에 보시면 선정하는 총 사업자 수도 좀 다릅니다. 2021년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이죠. 용산구 자치행정과에 아마 1월, 2월 정도에 고시공고가 나지 않을까 싶고요. 여러분들도 같이 보시다가 내가 올해 처음으로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한다. 그래서 이웃 만들기에 어떤 자유로운 형식, 자유의제라고 여기도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에 도전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간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문제를 마을 공동체가 마을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주체성을 통해서 그리고 더 많은 주민들과 관계 맺는 공동체성을 통해서 그리고 지역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가는 지역 변혁성을 통해서 공동체 운동을 경험하시고 공동체를 함께 꽃피워 나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